2026년 AI가 로봇의 몸을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철원 아톰의 지상 최강의 로봇 에피소드를 원작으로 한 무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 이 작품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된 노스유라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년의 슬픈 기억을 가진 맹인 작곡가의 집사 로봇으로 살아왔죠. 이 로봇은 전쟁이 끝난 후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음악을 매개로 괴팍한 주인과 로봇 사이에서 공감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이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과 로봇은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와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로봇이 집단으로 토론하고 회의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로봇의 개념은 수년 안에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AI 폴에서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피겨 A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2년 5월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창고에서 한 남자가 로봇 시제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브렛 에드콕입니다. 브렛 에드콕은 여러 기술 회사를 만든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가입니다. 또한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전기 비행기 회사를 만들어 미국의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은 인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로봇도 인간의 환경에 맞는 형태여야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로 피겨 AI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반 만에 이 회사 기업 가치는 390억 달러에 도달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피겨 AI라는 기업은 최근에서야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겨 AI는 2022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불과 2년 반 만에 벌써 3세대 로봇까지 개발했습니다. 피겨 1, 피겨 2, 그리고 지금 최신 모델인 피겨 3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겨 AI의 진짜 모습은 로봇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피겨 AI는 헬릭스 VLA라는 A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헬릭스 VLA는 비전, 언어, 행동, 즉 비전, 랭귀지, 액션을 하나로 묶은 구조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 보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든 AI입니다. 그러면 이 AI 하나가 로봇 전체를 움직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헬릭스는 로봇의 눈, 손, 판단 과정을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AI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상황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아주 단순한 작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안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 하나를 옮기는 일도 단순히 짚는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컵의 위치를 보고 깨질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고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주변에 다른 물건은 없는지까지 한 번에 고려해야 합니다. 헬릭스는 처음 보는 물체라도 형태와 상황을 함께 분석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추론합니다. 즉, 이 물건은 처음 보는 물건이지만 잡을 수 있는 물체이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을 실시간으로 내립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겨 AI의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은 로봇 자체뿐만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피겨 AI는 2025년 3월에 보트큐라는 제조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만 2천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고 앞으로 4년 안에 총 10만 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직접 만드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커질수록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로봇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자동화라기 부르기보다는 자동화가 다음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구조, 다시 말해 로봇 산업의 미래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겨 AI는 실험실 안에서만 로봇을 실험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피겨 AI는 BMW의 스파르탄버그 공장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피겨2 로봇 2대가 무려 11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실제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총 1250시간 동안 9만 대가 넘는 금속 부품을 옮기고 적재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BMW X3 차량 3만 대 이상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됐다고 봐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가 피겨3의 실제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이 입력되는 장면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무술이나 운전기술 같은 걸 데이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앞으로 시대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대일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 시장은 피겨 AI에 매우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약 6억 7,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2025년 9월에는 인텔, 퀄콤, 셀즈포스 등이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피겨 AI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겨 AI는 단순히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를 벗어나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를 AI 기반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피겨 AI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심지어 미적 결정까지 내린다면 예술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이제는 만화 플루토에서처럼 예술에 대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오래 그리고 깊게 고민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AI 아티스트 마리오 클링게만입니다. 마리오 클링게만은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AI를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파트너로 대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선택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AI 아트는 요즘 정말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또 AI 그림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리오 클링게만은 다른 AI 아트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결과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구조를 보여주느냐인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그의 작품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오 클링게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작품은 완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즉 그의 작품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만들어지는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술가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리오 클링게만은 의도적으로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미적 결정을 내리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계가 자기만의 미학을 가질 수 있도록 통제권을 포기한다. 이건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AI가 판단까지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실험이 됩니다. 이 실험이 계속되면서 예술가의 정체성도 바뀌는데요. 이제 예술가는 창작자에서 큐레이터로 이동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즉 인간은 더 이상 유일한 창작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는 꼭 한 명일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예술가는 하나의 구조가 됩니다. 이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메모리즈 오브 패서스바이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초상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내는데요. 이 작품에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전시장에 있는 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사고 중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감상하는 작품이라기보다 지켜보는 작품에 가까운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보는 예술이 아니라 작동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개별 AI를 넘어 집단으로 확장됩니다. 마리오 클링게만은 AI 아티스트 보토 프로젝트를 통해 AI와 인간 커뮤니티가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실험합니다. 여기서 예술가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예술가가 됩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옵니다. AI가 몸을 얻고 AI가 판단하고 AI가 함께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7화에서는 그라머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머리는 한마디로 내가 글을 쓸 때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라머리는 이렇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메일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슬랙이나 메신저에서 글을 쓸 때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즉 어디에서 글을 쓰든 항상 따라다니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장 밑에 밑줄이 생기죠? 이건 단순히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라머리는 이 문장도 맞긴 한데 이렇게 쓰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기본적인 오타, 문법, 표현 교정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라머리의 진짜 장점은 문법이 맞는 문장도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조금만 줄여볼까요? 이렇게 제안해 줍니다. 두 번째는 톤, 말투입니다. 이게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메일을 쓸 때 너무 딱딱하거나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라머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볼까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써볼까요? 그리고 AI 기능을 쓰면 이 문장을 더 짧게 바꾸거나 아예 처음부터 이메일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정중하게 일정 변경을 알리는 이메일을 써줘. 이렇게 요청하면 바로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그라머리는 글을 대신 써주는 AI라기보다는 내가 쓴 글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AI입니다. 글을 많이 쓰는 분일수록 시간 절약 효과가 확실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AI 폴이었습니다.